네, 지금부터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2022년 대학 교양교육 온라인 기관장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전경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관장 워크숍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시작했던 기관장 워크숍이 올해로 벌써 3회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관장 워크숍은 크게 2부로 구성했습니다. 1부에서는 노동경제학자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예기치도 않게 경험했던 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성 시대에 빠른 기술 진보 시대에 교양교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자존감,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통제 소재와 같은 비인지적 능력이 개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양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대학 현장에 몸담고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교양교육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 교육과정 개편 등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순서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보경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원장 연세대학교 이보경 교수입니다. 학장들 다들 학기 중이라 아주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오늘 기관장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양교육 그 기관장님들은 좀 다른 대학 단과대학장님들과는 좀 달리 처음에 특히 이제 신임으로 오시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교양교육 기관들은 교수들이나 또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학문 영역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 또는 관심을 가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장님들에 비해서 더 많은 지혜나 경험을 또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기원은 그래서 3년 전부터 기관장님들을 위한 워크숍을 마련해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올해로 11년 차를 맞이했고요. 교양교육학회 그리고 그 학장님들 협의회하고 함께 세 개 기관이 대한민국의 그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환영사에 대신해서 우리 교기원의 일들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서 환영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기원은 2011년에 설립됐고요. 대한민국의 교양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교기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표준을 정립하고 그걸 내시로 하는 일일 겁니다. 보시는 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저기 교기원의 교양교육 표준안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새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개편된 교양교육 표준안을 그 각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표준안을 마련하는 작업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일들이 그 교양교육 컨설팅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은 2012년에 기본 컨설팅을 시작했고요. 좀 교과목 수준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해서 심화 컨설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받은 대학들이 컨설팅 내용들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현실화하고 있는지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홍보하고 또 간단하게 시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교육 전담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기관장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컨설팅들을 통해서 저희가 누적적으로 보면 한 350회 정도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플랫폼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이게 교기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교강사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가 여러 세션에 많은 강좌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교원들이나 또는 연구원들 또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이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전담 기관 교직원들의 연수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진흥을 위해서 교수님들의 공부하는 커뮤니티를 지원하거나 세미나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적기는 하지만 몇몇 개의 매년 위탁 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구는 그 연구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할 텐데 저희가 계속 살펴봐도 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양교육 관련된 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의 위탁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양교육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받아보셨겠지만 저희가 이 저널 두루네를 발간하고 있고요. 또 한국교양교육학회하고 공동으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대학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더 기본적인 과목들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해서 공유하는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통합과학과 관련된 교육 컨텐츠가 마련이 돼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거를 많은 대학들이 공동으로 개설하거나 혹은 개별 대학들의 그 강의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통합과학 그 교과목을 개설하는 대학들을 조금 지원을 했고요. 올해 11개 대학이 선정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플랫폼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여기 그 자연과학의 변주곡이라는 건데요. 자연과학의 그 우주에서부터 생명의 탄생과 진화까지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 사회까지 다양한 내용을 가진 과목의 컨텐츠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여기는 온라인으로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동영상 강의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그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그리고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 포럼 또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본토까지 이 동아시아 지역의 교양교육 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좀 협력하는 일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앞에 그 1부에서는 연세대학교 최강식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박철성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처럼 기술 진보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대학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적인 능력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저희 대학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님 모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특강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부에는 유홍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좌장이 돼서 그동안 저희가
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질문들 또 토론할 수 있는 주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특강 내용을 포함하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또는 그런 토론 주제들을 놓고 패널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주신 광운대학교 도승현 교수님, 충남대학교 박희문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최광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기가 중반으로 접어들어서 아마 기관장님들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 체력이 좀 고갈되기도 하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쁘신 중에도 교양교육 내시우라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기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유익하고 또 보람되고 또 즐거운 그러한 토론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보경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워크숍 첫 번째 순서인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강식 교수님께서는 예일대학교에서 인적자본이론 전공으로 경제학부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한국경제학회 편집위원장 및 이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세계은행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고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회장 및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강식 교수님께서 불확실성 시대의 대학교육,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의 최강식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전공이 경제학 분야입니다. 왜 교양교육 그 기관장님들 워크숍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최근에 대학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대학이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인데 기관장님들이 이 조직을 맡으시고 교양교육에 좀 내실화를 꾀해보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교내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고 또 기술도 빠르게 바뀌고 AI,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오래된 그런 그 학문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그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비판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학교나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좀 취업, 창업 이런 쪽에 더 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한국의 이 재벌 기업들조차도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좀 길러달라. 뭐 일례로 뭐 굉장히 특정 분야에 특정 공학 분야의 인력들을 길러달라. 이제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장님들이 이제 이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대학 본부로부터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제 등등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양교육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형이하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양교육이라는 게 과연 받았을 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교기원에서 얘기하는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인간다움과 나와 나의 주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에 대한 이해 뭐 등등의 이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이나 노동시장의 어떤 그 상황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교양교육의 목적이 취업을 잘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의 실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교양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의 취업 성공률이나 혹은 직장에서의 임금 수준, 직무 만족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결과들을 계속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양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돼서 따라오는 결과는 소위 사회에서 요구하는 혹은 뭐 학부모들이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대학 본부가 요구하는 그 결과를 훨씬 더 잘 충족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전문적인 그 용어들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급적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기관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팩트와 제가 질문 그리고 답 요걸 한번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미국, 한국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교육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학교 진학률이 아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비판은 뭐냐? 교육에 너무 과잉 투자했다. 그래서 이게 자원 배분을 왜곡시켰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뒤에 드리겠지만요. 결론은 교육 투자 수익, 이제 여기서 교육 투자 수익은 그냥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왔을 때 하고 대학 나왔을 때 임금의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락하지 않고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결과이고요. 한국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대학을 갔는데 일자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술 진보가 오히려 대졸자 일자리를 늘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이 기술의 진보가 급격히 일어나고 4차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데 향후의 교육은 그럼 전문교육, 교양교육, 기술교육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많은 대학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의 연구 결과, 역사적 경험, 기존 문헌 연구 보면요. 불확실성이 높고 기술 진보가 빠를수록 교양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확성 시대에 교양교육이 중요한 이유 중에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게 네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뒤에 박철성 교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첫 번째 팩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률, 그다음에 취학률 추이입니다. 이제 진학률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얼마나 갔느냐 이런 거고, 취학률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연령대 같은 birth cohort 중에 100명 중에 몇 명이 대학 가느냐인데 1980년에 대학 취학률 보시면요. 지금 10% 약간 넘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게 모든 대학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모든 종류의 대학에 들어간 사람 다 토탈해도 10명 정도였는데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요. 그게 100명 중에 70명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노동시장에 차곡차곡 대졸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6세 이상 인구 중에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의 비중이 보면은요. 지금 1975년에 그 비중은 뭐 1%, 2% 채 안 되는데 2015년에는 이게 거의 10%를 상회하고 있고요. 4년제 대학 기준으로. 그 미만 대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아지죠. 자, 이건 이제 취업자 중에 어떻게 되느냐인데 81년에 취업자의 약 70%, 69%가 중졸 이하였습니다. 1981년에. 대졸은 6.7%였죠. 2019년 가면 상당히 바뀌어 있습니다. 중졸 이하는 14.7%. 이 중에도 이 14.7%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일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대졸 이상이 2019년에 33.9%고요. 이 추세는 점점 높아져 갈 겁니다. 왜냐? 취학률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자, 저학력의 근로자는 자꾸 은퇴하고요.
고학력의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중이 훨씬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 간에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고졸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지면은 그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파란색으로 아마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꺾여져 있는 선을 보시면은 1980년대에 대학 졸업한 사람은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보다 임금이 80% 이상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해가 아니고 평생 기준입니다. 뭐 한 해만 이렇게 80% 높다는 뜻은 아니고. 그게 85년까지 유지가 되다가 86년부터 이게 갑자기 쭉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1년에 대학교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대학교의 입학 정원이 확 늘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설립 준칙주의 때문에 대학교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학 노동시장에 대졸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영향으로 이 임금이 떨어지는데 그 추세로 그대로 갔더라면 임금이 지금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빨간 선을 보시면은 거의 대졸자와 고졸자는 임금 격차가 20%, 10%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야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난 그래프에는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 떨어지는 추세가 멈췄어요. 심지어 2000년대 들어가서는 약간 올라갑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이런 패턴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졸자 임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대졸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 그래프를 지금 다 설명한다기보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Y축이 이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고요. X축은 이제 고용량인데, 이게 대졸자의 공급이 몇 명이 있느냐, 혹은 대졸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 그래프를 지금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그려놓은 거고요. 그 두 개가 만나는 A점에서 균형이 되면은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은 WH 나누기 WL의 스타라고 표시되어 있는 A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대졸자의 공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은 공급 곡선이 이동해 가지고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고 임금은 떨어지게 마련됩니다. 그게 우리가 1990년대 중반까지 임금이 떨어졌던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 왜 그 이후에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느냐. 미국의 경우는 급격히 증가하느냐. 그거는 공급만 늘어난 게 아니고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되면요. 수요 곡선도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수요 곡선은 제가 여기 그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상적으로 그린다면 C점이 될 겁니다. 만나는 점이. 그러면 A점에서 B로 간 게 아니고 A에서 C로 가게 되면은 임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공급이 엄청 늘었지만 그 늘어난 공급 못지않게 수요가 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요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졸자의 일자리가 많이 생겼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대졸자의 실업자가 많아졌잖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업률이 대졸자가 그 100명 중에 3명 정도가 실업자였다면요. 대졸자의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업자가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 실업자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100명이나 더 들어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99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일자리는 어디서 생겼느냐? 답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IT, 정보기술을 포함한 범용기술의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범용기술이라는 것은 특정한 분야에서 쓰는 기술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고학력자를 더 많이 수요했다. 그래서 이것을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숙련 편향적인 기술 진보 때문에 생겼다라는 게 미국과 한국에서의 어떤 지금까지 발견된 팩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이렇게 해석이 또 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해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이걸 발표했더니, 그러니까 이 IT를 많이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숙련 편향적 진보라는 건요, 전문 지식이나 장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정한 기술 교육을 한다는 게 아니라 대졸자들이 범용 기술 교육을 잘 받았다기보다는 그거와 상관없이 이러한 기술들이 고학력자들이 더 잘 적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히 써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회귀 분석도 하고 임금 데이터를 두고 분석을 하는데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술 진보를 나타내는 변수와 상대적 임금에 대한 분석을 해서 기술 진보 변수하고 고학력자 상대적 임금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초이엔 정의라고 2005년에 하는 거는 한국의 데이터를 제가 사용해서 퍼블리시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페이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1993년에 알란 크루그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직장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임금이 그렇지 않은 사람 임금보다 약 10 내지 15% 정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자칫 잘못 해석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사용이나 컴퓨터 교육이 근로자 임금을 상승시켰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 동일한 학술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저널인데요. 반박 논문이 실렸는데 디나르도 앤 피시케 펜슬이 중요하다. 이런 컴퓨터만 중요한 게 아니다. 연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더라는 것을 밝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컴퓨터나 연필이나 다 학력 수준의 어떤 프락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기초 원리에 대한 일반 교육에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술 변화가 일어날 때 교육 프리미엄이 증가하느냐? 1970년에 이미 이제 웰치 같은 분들이 미국의 애그리컬처럴 데이터를 써서 보여줍니다.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요. 미국의 농업의 생산량이 기술 진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어떤 상황의 환경이 변화합니다. 근데 그 변화하는 환경에 훨씬 교육받은 고학력자들이 빨리 적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활용한다는 거죠. 이걸 allocative effect라고 얘기를 했는데 따라서 기술 급속하게 발전하거나 혹은 굉장히 uncertainty가 높아지고 다이나믹하고 이런 경우에 교육의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을 T.W. 슐츠, 소위 이제 인적 자본 창시자죠. 노벨상 받은 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주어진 경제 환경의 변화가 심한 경우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진다. 이걸 불균형을 다루는 능력의 가치다라고 해서 1975년에 노벨상 받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스피치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소개를 짓자면은 기술 진보 급격하면은 특정 전공 교육보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더 잘 적응하도록 일반 교육을 잘 시키라는 의미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앞에 웰츠라든가 T.W. 슐츠 얘기가 실정 분석 결과가 충분치 않고 과거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역사적 경험 기존 분야 연구 보면요. 이게 훨씬 더 많은 에비던스가 있습니다. 교양교육이 중요하냐, 전문교육이 중요하냐. 언제?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교양교육의 가치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굉장히 일반 교육을 강조한,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강조한 국가였고 독일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에듀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아 골딘하고
레리 카츠 하버드 대학 교수들입니다. 아마 저는 뭐 이분들을 꼭 노벨상 받는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Race Between Technology and Human Capital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 초인류 국가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본 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 인적 자본 투자의 성격 자체가 아주 특이해요. 유럽에서는요, 인문교육, 본질적인 교육, 제너럴 에듀케이션 이거는 아주 소수의 귀족들의 자제들에게만 시켰던 교육인데 미국이 1900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의 국가도 아니었죠. 이때 이미 대부분 미국 시민들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중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게 일반교육이라는 거죠. 직업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켰을 때 유럽에서 굉장히 비웃었다는 거죠. 저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짓을 한다. 저 신생국가가 몰라서 저런 일을 한다. 근데 그 성과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유럽하고 달라가지고 미국은 지리적으로 이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직업의 이동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직업 교육을 분리해버리고 일반 교육에 치중을 하다 보니 미국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술의 채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새 직업에 적응을 잘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독일 같으면 아시겠지만은 소위 듀얼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결판이 납니다. 고등학교 갈 때 이미 이 학생은 대학 갈 사람, 이 학생은 지구학교 갈 사람. 물론 그 당시에 독일의 그 제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유럽의 환경에서 보면은 아마 그게 굉장히 맞는 교육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달리 유럽은요, 큰 대표원이 있는 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이 많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이 운하 강을 통해 가지고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지리적 이동을 인간이 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comparative advantage, 자기들에게 맞는 비교 우위에 맞게 자기가 있는 동네에서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평생을 일하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 교육이 더 유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두가 엄청나게 불확실한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육이 더 효과가 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여기 참고 문헌만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너무 테크니컬한 페이퍼들이어서요.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불확실성이 심할수록 교양교육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와스머, 크루겐, 쿠마, 비, 하누셰크, 뭐 아마 경제학이나 노동경제학 하신 분들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귀에 익은 이름들일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 이제 저랑 박철성 교수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노동 패널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패널 조사에 대학의 교양 과목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아니다 이걸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통제하고 회귀 분석 등등의 여러 가지 분석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교양 과목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임금 결정 방정식을 추정했더니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근로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보다 평균 10 내지 26% 정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이 사람이 전문직이냐 아니냐, 뭐 나이, 뭐 등등 다 컨트롤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가능한 한 같은 조건에서 이 응답만 달리한 사람들을 비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직장 만족도에 대해서도 해봤는데요. 교양교육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하는 사람이 부정적 인식한 사람보다 일에 만족할 확률이 7% 정도 높다. 열정적으로 일할 확률 18%, 즐겁게 할 확률 14% 등등으로 직무 만족도도 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뒤에 박 교수님이 하시겠지만은 이러한 그 결과들이 이제 주로 인지적 능력과 그 노동시장의 아웃컴을 비교한 거였고요. 이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다음에 얘기를 주실 거고요.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학의 교양교육 목적 자체가 개인의 경제적 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달성되면 부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증진된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 연구 결과가 그리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그런 결과들이 컨펌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교양교육을 통한 지혜교육이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지형에 더 적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다 그러면 정보교육 시키고, 세계화 시대다 그러면 세계화 교육 시키고, 이런 뜻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베이직하고 일반적인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앞으로는 계속해서 경제 산업 환경 자체가 이동하는 일자리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직무가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에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기술이 진보가 빨리 일어나면은 단기적으로는 항상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고학력자 일자리는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이 오히려 이 베이직한 부분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 연구 중심, 산학협력, 특히 요즘 취창업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거기서 얻는 교육의 성과보다 이 베이직한 공부를 잘 시킴으로써 얻는 성과가 훨씬 더 클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하고 물론 비경제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학에서 많은 경우에 일반인들도 그렇고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학을 운영하는 책임자들도 이게 교양교육이 그저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교양교육 수준을 이제 전공하기 전에 그냥 뭐 기초 과목으로 배우는 인문 과목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거는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성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문의 깊은 탐구 성과가 담겨 있는 어떻게 보면 전공보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그런 과목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배웠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최강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강식 교수님께서 교양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한국 노동 패널 조사에서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까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 주셨는데요. 중간 질문을 받기보다는 최강 교수님께서 비인지적 능력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강연까지 맞아 들은 뒤에 두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인 박철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철성 교수님께서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분야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통계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한국교양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철성 교수님께서 비인지적 능력이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박철성 교수입니다. 금방 소개받았듯이 제가 지난 학기까지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이 기관장 워크숍에 참여해서 강연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강연을 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제 오늘 강연이 기관장님들께 어떤 교양교육의 그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최강식 교수님께서도 이제 교양교육의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교육이라든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노동경제학자들이 그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노동 경제학자들이 이제 임금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몇 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각은 뭐냐면 어떤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갖고 있는 인적 자본, 그 인적 자본을 사용자가 빌리고 그 인적 자본에 대한 빌린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인적 자본이 어떻게 길러지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학교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가 혹은 뭐 사람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식 교육을 받으면서 인적 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직업 훈련은 이제 보통 교육을 마치고 직장에 가서 이제 훈련을 자기의 그 직장에 맞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들을 습득하게 되면은 이제 직업 훈련이 되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능력 부분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이제 우리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개인이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업무 수행에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그 현상들을 노동시장에서 뭐 어느 노동시장이든 다 볼 수 있고요. 요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대학에서 생각해 보면은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 혹은 전공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들이 많이 이제 학교 교육에서 강조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사용자에게 이제 가치를 갖고 그것들이 또 임금으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업훈련인데 어떤 근로자든 어떤 사람이든 정규 교육을 받고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업무 수행을 막상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업무 수행에 더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도 있고 또는 그 직장에서 특별히 비슷한 일이지만 그 직장에서도 하는 새로운 방식이나 특별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바깥 뭐 훈련원이나 학원 같은 데 가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동료나 상사에게 물어봐 가지고 또 이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인적 자본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따라서 사람들이 보통 그 일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 훈련을 통해서 기술이 습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노동경제학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이제 능력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교육이나 직업 훈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 자료를 가지고 봤는데 교육이나 직업 훈련이 똑같은 사람도 임금이 다르더라. 그런 것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다 짐작이 가시겠죠. 그럼 도대체 그럼 임금이 다른 이유가 뭐냐? 왜 똑같은 학교 나와서 똑같은 전공했고 같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일했는데 근데 왜 임금이 서로 다르냐? 그것들은 이제 능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술같이 그렇게 습득된 지식이나 기술은 아니지만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면서 하지만 이게 뭔지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의 특성이나 요인들을 이제 경제학자들이 흔히 쓰는 말이 이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다른 전공에서는 능력을 다른 의미로 쓸 것 같은데요. 경제학자들은 보통 이런 의미로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능력이 그 임금에 주는 영향, 노동시장 성과에 주는 영향이 관심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능력을 구분한다. 그냥 두 개로 간단하게 나누면 이제 보통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능력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억이라든가 뭐 이해, 추론, 문제 해결, 뭐 계획, 뭐 등등등 이렇게 그 일반적인 정신력 우리가 보통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인지적 능력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학교에서 대학에서 전공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전공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을 배운다. 그러면 뭐 경제학적인 어떤 그 이론에 대한 이해, 경제학적인 추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능력을 키우는데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학자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능력이 인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도 있다. 비인지적 능력이 뭐냐? 이제 보통 찾아보면 뭐 소통 능력, 혹은 뭐 성취 동기, 혹은 도덕성, 사교성, 공감 능력과 같이 그 인지적 능력은 아니지만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가 그들의 그 노동 시장에서의 그 역할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 인지적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들은 비인지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지적 능력은 교육이나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비인지적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영향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성취 동기가 강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참여하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성과도 더 잘 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더 배우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노동시장의 성과가 좋고 임금도 더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소통이나 뭐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관리자라든가 경영자 역할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승진도 잘하고 그러면서 노동시장 성과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노동경제학자들이 이런 능력의 효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여러 연구들에서 비인지적 능력이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자료를 통해서 보인 연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냥 연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헤크만 교수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쓴 그 연구가 있는데 2006년도에 나온 연구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연구는 미국의 그 1979년도 당시에 청년들을 모아서 그 청년들을 계속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 흔히 이제 줄여서 NLSY, National Longitude Survey of Youth라고 해서 1979년도에 그 젊은 사람들이었던 청년들이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14세에서 22세인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들의 삶을 계속 가면서 계속 이렇게 추적 조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사한 자료에 보면 비인지적 능력을 측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지적 능력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통제 소재하고 자존감. 이거는 아마 심리학 전공하시는 기관장이 계시면 잘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 통제 소재와 자존감을 그 측정하는 그런 그 측정 도구를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NLSY 자료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이것들이 이 사람들의 노동시장 성과나 또는 다른 거에 어떤 영향을 주냐 봤더니 비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력도 높고 임금도 높고 그다음에 고용되어 있을 확률, 그러니까 실업하지 않고 직장에 있을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직업도 고소득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이런 노동시장 성과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흡연도 적게 하고 마리화나 같은 마약 사용하는 확률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낮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이용해서 실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그 밑에 그 그래프 4개가 보이실 텐데 그 남자하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보시면 이제 왼쪽 편, 그러니까 왼쪽 편 그림은 그 임금하고 인지적 능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거는 임금하고 비인지적 능력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다. 뭐 그거는 다 뭐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면 비인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은 것도 거의 인지적 능력하고 똑같이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자들에서도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림을 보면 사실은 거의 똑같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네, 그 이유가 인지적 능력과 아까 비인지적 능력도 인지적 능력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임금에 영향을 준다. 플러스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헤크만 교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그런 그 관계들을 과연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저하고 최강식 교수님 아까 강연 드린 최강식 교수님과 저희 연구를 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NLSY는 아니지만 아까 한국 노동 패널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한국 노동 패널은 이제 1998년도부터 매년 그 똑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이제 추적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 매년 하는데 그 중에서 2015년 조사를 하면서 만 15세 이상의 응답자에게 통제 소재, 그러니까 로커스 오브 컨트롤에 대한 10개 문항을 줬어요. 이건 통제 소재는 뭐 아시는 기관장님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믿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척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조사에서는
청년들 15세하고 35세 이하 정도에게 자존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심리학의 이제 자존감 척도 조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통제 소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들을 쭉 주면서 여기에 얼마나 동의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내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거 얼마나 동의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물어봐서 체크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존감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하면서 이 문장들을 주고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점수를 내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뭐 때때로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 이런 건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런 거 얼마나 동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척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척도를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척도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통계학적으로 간단한 표준화 작업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학력하고 비인지적 능력의 관계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왼쪽 그림 보시면 학력이 높을수록 비인지적 능력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회색이 이제 청년들의 자존감 조사를 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존감과 매우 큰 차이가 나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거는 뭐냐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력과 비인지적 능력 간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렌지가 이제 통제 소재인데 이건 오렌지 색깔 가운데 거고 청년만 가지고 본 거고요. 맨 왼쪽에 푸른 색깔은 통제 소재 전 연령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훨씬 더 학력과의 그 연관관계가 강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 소재하고 자존감 두 개를 서로 통제 소재가 높으면 자존감도 높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X축, 그러니까 수평축은 통제 소재 점수고 수직축은 자존감 점수인데 그것들을 이제 점을 찍어서 서로 그 점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서로 정의 관계가 있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통제 소재가 강하면 자존감도 강한 그런 특징들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비인적 능력이 임금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은 그 임금 방정식이라고 노동경제학자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민서 교수가 이것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금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금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얼마나 임금에 영향을 주겠느냐를 이제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방식은 좌변에 그러니까 그 결과 변수로 임금을 넣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은 로그를 취해서 임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에는 그 임금에 주는 영향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런 방정식 형태로 집어넣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거는 이제 비인지적 능력의 척도를 넣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근속 기간 뭐 사업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업종에서 일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임금과 예를 들어서 임금이 아닙니다. 학력 수준과 나이 그 다음에 근속 기간 사업체 규모 업종 직종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비인지적 능력이 달라진다면 임금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분석 결과를 숫자로 보여드리기 전에 그냥 단순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X축에는 자존감 점수를 찍은 거고요. 오른쪽 그 그러니까 Y축, 그러니까 수직축에는 시간당 임금을 찍은 건데 여기 두 개 똑같아 보이지만 약간 다른 게 왼쪽 거는 2016년도 자료를 임금을 이용한 거고요. 오른쪽 거는 2019년도 임금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자존감을 16년도에 그 측정을 했기 때문에 19년도를 쓰면 이미 측정은 3년 전에 했는데 그 효과가 2019년에도 보이는지 그것들을 이제 보려고 한 거고요. 보시면 정의 관계가 아주 간단하게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회귀 분석을 해서 숫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자존감 점수의 효과인데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존감 점수가 이제 1 표준 편차가 올라가면 임금이 이제 4%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2016년 임금을 가지고 하면 그렇고 근데 이 3년 뒤인 2019년 임금을 가지고 하더라도 4.8%가 올라가는 그런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이제 학력 간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뭐 간단하게 뭐 해석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교에 다닌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임금이 10.7% 100을 곱하셔가지고 퍼센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7% 정도 높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에서는 약간 다르지만 13.9%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존감 점수가 임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소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도 그림을 보시면 통제 소재 점수가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지는 관계를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수치로 우리가 측정을 해봐도 통제 소재 점수가 그 1 표준편차 올라가면 임금이 이제 작게는 한 1.3%, 높게는 한 3.6%.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더 크다. 답원이 청년만 가지고 한 건데요. 그 가하고 나는 일반 사람들 다 포함한 건데 청년들에게 특히 또 효과가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좀 해석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자존감 점수가 1 표준편차가 오르면은 4년제 대학을 한 1.5년 정도 다니는 거와 비슷한 크기로 임금이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통제 소재 점수는 그 효과가 약간 더 작긴 하지만 1 표준편차가 오르면 4년제 대학을 한 1년 정도 다닌 것과 비슷한 그런 크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존감이라는 통제 소재와 같은 그 비인지적 능력이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한 그런 크기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사점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학교 교육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인지적 능력을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인지적 능력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비인지적 능력도 함께 함양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교육의 목표를 전공 지식 전달이라든가 뭐 인지적 능력을 기르는 데에만 둔다면은 사실 개인의 성취를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교양 교육이 그런 비인지적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 교육의 어떤 중요함을 여기서 또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박철성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강연자이신 최강식 교수님과 두 번째 강연자이셨던 박철성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줌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줌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켜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반응이라고 하는 그 이모티콘을 누르시면 거기에서 손들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저희가 10분을 번 만큼 저희가 3시 10분에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시 20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3시 10분에 2부 순서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지식의 뿌리, 삶의 존재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바로 교양 교육입니다. 2011년 설립된 후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왜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양교육 과정의 모델을 제시하며 척박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히 산업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 제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서 특정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을 따라잡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도 뿌리가 깊었던 전인적인 교육, 그 대학의 고등교육에서도 기초학문을 튼튼히 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통찰력을 기르는 이런 교육은 암암리에 좀 소홀히 되고 그 선진 기술을 우선 익히고 지식을 우선 습득하고 하는 데 기울어졌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2011년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대학의 분위기는 대학하면 연구만 생각했지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투자도 소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서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비롯한 기초와 교양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그 결과로 오늘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 37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난 10년간 총 140개의 연구 지원을 통해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각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 교양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 연수를 통해 바람직한 교양교육 과정 모델을 제시하는 연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된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2020년까지 보직 교수 및 교직원 연수 1,622명, 교사 강사 연수에 4,624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적 연대관계 구축을 통해 교양교육의 성과를 확산하였습니다. 2018년에 개최한 국제교양교육 포럼의 의미라면 우리 교육 품질의 국제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그리고 교육원이 교양교육과 관련한 국제연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변화 앞에서 대학의 교양교육이 정상화, 나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국제협력이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포럼과 창파 강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제를 설정하여 동아시아 대학에 지적 자극을 준다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적어도 아시아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견인차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교양교육 인식 개선 사업 또한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두루 통하는 지성의 물길, 두루네 저널집을 2012년부터 꾸준히 발간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위한 고전 읽기 대회, 교양 콘테스트,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교양교육의 의미를 알리는 것에 힘써왔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현대사회, 나날이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대학교육의 변화를 주도합니다. 이제 대학 교육의 핵심은 교양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결합하고 그 결과로 산업은 물론 우리 생활 전반이 큰 변화를 아주 빠르게 겪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학습 능력,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과 열매가 풍성하듯이 굳건하게 뿌리내린 교양 교육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교양 교육을 만들어 나갑니다. 교양 교육은 항상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지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능력, 기본적인 기술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들, 예를 들면 디지털 리터러시, 뉴머러시, 그리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들, 이런 거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바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의 내용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오래된 기초 학문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개별 학생들의 삶으로 끌어와서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교기원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양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해서 교양교육의 나름대로의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우리나라의 보다 많은 대학들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교양기초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교기원의 미래 과제입니다. 교양 교육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 그 나무를 심고 키워가는 곳.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꿈꾸는 미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기관장 워크숍의 2부 주제는 대학 교양교육의 도전과 과제입니다. 저는 2부의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유홍준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제가 과거 지난 10년 동안 학부대학장을 역임을 하면서 마지막 2년은 인문사회 캠퍼스 부총장 역할을 같이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부대학장의 역할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했었고요. 협의회장과 그다음에 교양교육학회장을 거쳐서 현재 한국 교양기초교육원의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이 참석하셨는데 저희 패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마스크는 벗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운대학교 도승현 교수님은 현재 인재님 학부대학 학장을 맡고 계시고 대학에서 교수학습센터장과 입학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전공은 철학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 박희문 교수님은 충남대학교에서 교양교육센터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교기원 운영위원회 위원이시고 컨설팅 기획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전공은 생물학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일부에서 저희에게 특강을 해주셨던 연세대학교 최광식 교수님은 전국대학 교양교육협의회장을 역임하셨고 연세대학교에서는 학부대학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전공은 뭐 익히 아시는 대로 경제학이십니다. 오늘 저희의 이 워크숍이 교양교육을 각 대학에서 맡고 계신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기관장 아니시면서 이 분야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은
저희 지금 저를 비롯해서 여기 패널로 나와 계신 분들도 모두 대학에서 과거에 혹은 현재 그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 기관장 역할을 또 해보시고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참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교양교육 그 기관장을 맡게 되셔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런지 2년의 임기 동안에 이게 대과 없이 무사히 지나가야 될 텐데 많은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들도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그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그 이해가 있고 저를 비롯해서 패널 모든 분들이 교양교육 컨설팅 위원으로도 또 활동을 하고 있기에 오늘 제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한 한 성심껏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동안에 그 오늘 이 온라인 워크숍에 참석 신청을 받으면서 이미 다수의 질문을 저희가 이제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선 크게 한 두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에서는 좀 인프라 부분에 관해서 두 번째는 교육과정 부분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답변을 일단 드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지금 이 워크숍 중에 올라오는 그런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이 뭐 조직 운영과 성과 관리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도 지금 질문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은 여기도 지금 떠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도 한 2, 3분 정도로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일단 해주시고 시간이 허락하면 또 다른 분이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양교육 전담기구는 이래야 한다라는 최소의 기준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가나다 순으로 먼저 도승현 선생님이 답변을 시작을 해주시죠. 네. 예,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좀 고민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나 영역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 구조와 또 재정, 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교양교육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 역시 그 조직 내 위상과 거버넌스의 문제와 관계하는 질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권장안부터 좀 적극적인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교양 기초교육의 운영 주체는 학칙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단과대학을 권장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때 그 운영의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교양기초교육의 전담기관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인 이 독립성의 강조를 위해서 일단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를테면 교양교육 과정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것들을 운영하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전공학과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교양기초교육의 담당자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 또 평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환류 단계까지 그 과정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형식적인 권장안이고요. 또한 이제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본다면 교양 기초교육 관련된 의결 사항이 전담 기관으로부터 대학 전체 교육에 반영되고 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합리적인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기관장의 위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양교육 기초를 전담하는 기관장은 교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타 대학의 타 단과대학의 학장과 동등한 위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 전담 기관으로서 단과대학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과정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강조드렸던 그러한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교무처, 이를테면 특정 행정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최소한의 형식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다 조금 더 우리가 내실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양교육 기초연구소라든지 의사소통센터의 어떤
그런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신다면 훨씬 더 내실화 있는 그런 교양교육 체제가 구축될 것 같고요. 또 교양 기초교육과 무관한 예를 들어서 교직 관련한 과목이라든지 교수학습센터 등은 이제 교양교육 기초의 전담기관과는 분리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하여튼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기된 질문 두 번째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학 여건에 따라서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형태가 다양하죠. 뭐 교양학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센터 수준인 데도 있고 교양대학 혹은 기초대학 이런 형태로다 이제 단과대학 형태 등 이렇게 다양한데 바람직한 전담기관의 형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수준의 전담 기관이 있든지 간에 이런 기구가 나름대로의 그 운영상의 독립성, 자율성 이거를 유지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 이건 아마 지금 현재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고 계신 대다수의 기관장들께서 학내의 여건과 사정이 다 다르긴 하시겠지만은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가 전공교육하고 사실 대척점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도 항상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그 수레의 두 바퀴다. 대학을 끌고 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전공학과들하고 상충이 발생을 하고 긴장이 있고 그런 것들이 현실일 텐데 자, 이 질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참 단순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박희문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원칙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도승현 선생님께서 이미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람직한 교육 전담 기관의 형태, 그냥 교양대학이지요. 근데 실제 우리 학교 지금 전체 공립대학 아니요, 대한민국의 대학교의 교양교육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이제 사립대학의 경우가 한 많게 잡으면 60 내지 80, 60에서 80% 수준 사이에 단과대학 또는 학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립대학은 그거랑 정반대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소위 말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에 교육기관으로서 이 단과대학, 교양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중점 대학들 중에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어서 좀 잘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이 기본 형식보다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중에 몇 가지 최근에 컨설팅을 하면서 같은 위원들끼리 같이 공유했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그 조직이 대학이든 또는 그 지금은 국립대학 경우들이 보면 교육혁신본부, 혁신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임교원의 확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임교원은 비정년 전임교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년 전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국립대학 중에서는 정년 전임을 채용하는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편인데 기관장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사이 이제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TO를 본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부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서 TO를 가져와야 되는데 학부들의 경우에 그 학생 정원 조정 때문에 교수 충원율에 변이가 생깁니다. 전공별로. 그래서 본부가 조금 교양교육 쪽에 얼로케이션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겸직 발령 내는 겁니다. 보통 학과들은 교수가 빠지면 다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교양교육원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교원 말고요. 행정인력 중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요. 업무가. 그런데 우리 교양교육의 특성상 교육의 특성상 전문성 있는 행정직원을 확보하는 그것도 팀장급 또는 과장급 그래야만 아까 그 기관장이 학무위원 또는 뭐 간부회의에서 설명할 수 있듯이 행정 직원도 직원들 간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에서
교양교육 관련 기관의 입장이나 또는 애로사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거 확보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더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필요한 말씀 혹시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조금 부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양교육 전담 기구와 구성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겠는가? 교양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교내 다른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효과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교양교육의 효과 증명은 뭐 오늘 일부에서 최강식 교수님 논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그런 효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교내 구성원들에게 그런 논문들 갖다 들여밀면서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현실적으로는 저도 학부대학장 초창기에 경험을 했던 것이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오늘 뭐 발표도 해주셨으니까 역시 저 최강식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전담기구 그다음에 구성원 위상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은 결국은 그 답이 2번인 것 같아요. 교내 구성원들이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다녀보니까 어떤 대학들은 총장님이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총장님들이 다시 한번 특강을 와서 우리 교수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좀 특강을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별로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 학내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총장님은 이해하셨는데 구성원들 반발이 너무 강한 거예요. 특히 보면은 국립대학들 그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관장님의 인식의 뭐 변화 그럴까요? 인식, 올바른 인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교양교육의 전도사처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확실한 그 어떤 그 확신감, 뭐 이해,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신임 기관장님들 중에는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교기원에서 컨설팅을 여러 가지를 운영합니다. 기본 컨설팅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컨설팅. 이제 기본 컨설팅이라는 거는 받은 학교들도 많겠지만은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모든 얘기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하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좀 훨씬 심층적으로 커리큘럼까지 봐가면서 하는 그 심화 컨설팅 다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 제가 이 기관장 컨설팅 하는데 갔더니 이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게 다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요. 특강의 경우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권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이 이제 그 모두가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학교의 그 이런 의사 결정권자들, 주요 보직자나 혹은 교양과 관련된 이제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내 전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요.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꼭 특강이 아니더라도 기관장님이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양 과정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화 컨설팅 같은 걸 하고 이 과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여쭤보면은 그 담당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굉장히 반발을 하신다. 이제 내용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교기원에서 얘기하는 교양의 그 교양 과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핵심성, 보편성, 그다음에 학술성 이렇게 보는데 많은 학교가 회계 원리, 뭐 부동산 관련된 조세, 법에 대한 이해 이런 과목 많이 교양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과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요. 분명히 이 과목들 학술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과목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과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교양 과목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엄청 화를 내시는데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과목들은 지금 보편성이 없는 과목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건 전문 교육이지 교양 교육이 아니고 다른 학문에 쓰임새가 있는 학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문학, 사학, 철학이라든가 수물, 화생, 뭐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뭐 통계학 이런 과목들은 다른 학문에 다 쓰임새가 있는 일반적인 교육들이고 그런 것들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좀 다른 영역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때 기관장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많은 경우에 또 학술성 결여되어 있는 거 많아요. 컴퓨터 코딩 뭐 이건 좀 조심해야 되지만 상당 부분 중고등학교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과목들. 그다음에 뭐 영화로 보는 땡땡땡에 대한 이해 이런 과목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학술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없애라 그러면 강의 평가가 이렇게 좋은데 왜 없애라 그러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을 없앤다기보다 영역 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비교과로 가든지 모듈을 가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보편성 학술성 다 있지만 굉장히 로컬한 문제를 다룬다든가 학문 주류에 벗어나 있는 건데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주류라든가 본질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다이버시티를 추구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대학의 교양 학점을 보면요. 실제로 학생들은 10과목, 11과목 들으면 끝납니다. 근데 그중에 한 두세 과목은 다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키가 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님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그 교육과정에 관련 부분까지 일단 조금 터치를 해주신 셈이고요. 네 번째 질문을 일단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성과 지표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측정하고 확인하고 또 뭐 피드백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 교양교육 성과 전공교육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교육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뭐 1년, 2년, 3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성과 지표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의 어떤 측정 대상이 재학생이라고 하면 길어야 4년 뭐 짧으면 1년 교육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난센스이긴 하죠. 그러나 또 하여튼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도승희 교수님, 박kim원 교수님 조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조금 단순하게 먼저 접근을 한다면은 저희가 뭐 성과 관리라고 했을 때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인 질적인 변화를 이루었는가까지를 보통 협의의 성과 관리라고 본다면 이제 최근에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과연 그 성과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또 환류할 수 있겠는가의 적극적인 차원까지도 성과 관리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교양 교육의 성과 관리도 사실은 뭐 이와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일반 조직하고 다르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대학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연구와 또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인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까지도 사실 이 성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양교육에서의 어떤 교육적 차원의 성과를 얘기한다면 아마 이 질문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을 분석해서 그것을 교양교육 전체에 대한 성과로 환원하시는 그러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신 질문처럼 핵심 역량 교육이
교육이 반드시 교양교육의 모든 것이 아니고 교양교육의 뭐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양교육은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교양교육이 핵심 역량 교육만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교육들을 또 우리가 하나의 성과로서 또 목표로서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셔야 되고요. 또 그것들을 어떻게 세분화해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이 정말 균형 교양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매해마다 얼마나 교양 교과목의 개설, 변경, 개폐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전체 조직 안에서 상당히 상단에 있는 조직에서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역별로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실무위원회에서 그러한 어떤 변경이라든지 운영의 과정들이 합의가 되고 위로 올라가서 심의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교육에서의 성과라면 교양교육의 연구에서의 성과는 사실은 교양교육의 전문성과 관계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전문 인력들이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가, 전임교원의 확보, 또 신분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사실 교양교육의 어떤 내실화의 질적인 측면과 아주 밀접하게 연동하기 때문에 연구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의 성과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 역시 이제 단순하게 투입되고 과정 그리고 또 그 투입된 어떤 자원에 따른 또 양적인 산출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정성적으로 파악하시려는 노력 그리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기다려주시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학내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습니다. 그 교육 성과 확인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수요자인 만족도 조사하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교수자가 교육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보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만족도 조사는 실제 우리 강의 평가로 많이 하죠. 현재 뭐 아까 우리 최강국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목이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 쓰여지고 있는 강의 평가의 항목이 너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강의자를 평가하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쓸 때 수업 들은 학생이 자기 평가 문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졸업생을 대상으로도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지금은 대개의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요. 수업 들을 때 대부분 그 의견 쓰거나 하는 것은 물론 점만 찍어도 확인만 하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대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답을 하는 친구들은 만족도가 낮은 친구들이 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값을 얻으려면 학생들이 전체 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교육 목표 달성법인데 이건 지난 10월 28일 날 있었던 교양 국제 포럼에서도 그 PL 끝나고 나서 질의가 나왔었는데 교육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때 한시태두 교수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ANCU에서 말한 그 밸류 루브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기원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지표 개발한 연구 과제를 개발한 지 2번이나 있고요. 교양교육 학회지에도 관련되는 논문들이 나온 게 제법 있고요. 제가 아는 바로 몇몇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좀 보완하고 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게 아까 핵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또는 교육 성과 판단하는 기준은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실라버스가 상세, 익스텐디드 실라버스를 만들도록 체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혹시 지금 앞에 파트 진행 중에 추가로 제기된 질문이 있습니까? 저한테 전달해 주실 질문이 없으시면 아니 그리고 지금 10분 일찍 시작했는데 끝난 시간은 원래대로 지금 되고 있어서 네 10분의 시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가 이제 교육과정 부분인데 그냥 이어서 그 다음번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은 교양교육도 취업에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압력이 교내에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양교육의 어떤 본연의 그런 역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최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서하고 조금 관련이 있겠지만 먼저 이게 교양교육 시키는 목적 자체가 뭐 취업 잘 시키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앞에 그 강연의 결론이고요. 근데 그때 그 결과라는 거는 학술성, 보편성 뭐 이런 걸 지닌 교육을 제대로 시켰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당히 많은 구성원들은 그 특히 우리 세대는 대학 다닐 때 뭐 아마 비슷한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느 날 학교 갔더니 104일 동안 쉬다가 와라 그러고 뭐 이제 턴페이퍼 내고 그냥 교양교육을 좀 못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아쉬운데.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식의 확장 뭐 아니 이제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정보의 확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일반인들한테 저 구성원들한테 얘기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제가 드렸던 그 답변서에 이 화면에 좀 띄울 수 있나요? 저기 그 참고 문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너무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쉬운 참고 문헌들을 제가 몇 개 적어놨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간단한 그냥 심플하게 딱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거의 그 4,400개의 대학을 조사를 해본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 자체는 그렇게 학술성이 있는 연구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대학을 나오면은 어느 정도 돈 버느냐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비 스쿨 나오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아이비 스쿨 나온 것보다 돈 더 많이 버는 대학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리버럴 아츠 칼리지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비보다 약간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거의 4년간을 리버럴 아츠에 이렇게 치중하는 대학이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그 성과를 보인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나머지도 제가 써놨습니다.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문학 가르쳤는데 이렇게 그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느냐. 특히 이제 테크 기업에서 왜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는 테크놀로지 기업에서 인문학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도 보면은 굉장히 기본 학문이고 경영학에 비하면은 아주 쓸모없다는 자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학교 회장 수전 에스티란 분 쓴 그 글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테크 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학자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취업이나 노동시장 성과하고 교양교육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건데요. 교견에서 나중에 요 레퍼런스를 좀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특히 그 4,400개 대학 이런 것들은 금방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사실 참 간단한 그 질문이 아니고, 근데 기관장을 맡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으로 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대학 기본 역량 평가에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융복학 교육, 진료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제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교원 경우에는 컨설팅 같은데 이렇게 받아보고 그러면은 문사철이 좀 강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을 경우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지 좀 혼란스럽다. 이런 이제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평가는 또 평가대로 잘 받아야 되고, 그러나 또 교양교육의 질도 담보가 돼야 되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을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다 이런 이제 질문이신데 이것도 참 답변이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박희문 교수님께 하여튼 답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 소회이긴 한데요. 전 이 질문을 받고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첫째, 교기원은 문사처를 강조한다. 예, 맞죠. 여기도 지금 보면 인문학하신 분 한 분, 사회과학 쪽 두 분, 그다음에 사회과학 뭐죠? 이공계 저 하나. 뭐 비율로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기원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 모델을 따라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BSM 교육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그 교양교육 쪽에서는 배분이 좋았습니다. 분야별로 잘 골고루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학 기본 역량평가가 융복합 및 진로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런 측면이 보기에 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하는 교양교육의 정의 및 그 진단 기준표 전공이랑 교양이 같은 비율로 일단 뭐 그렇게 일부긴 하지만 교육과정은 배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각 대학들이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는 대학기관 인증평가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물론 교기원이 설정한 그 스탠다드에는 조금 못 미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양교육이 기본적으로 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대학에서 이 대학기관 인증평가에서 주어진 기준대로만 잘 맞춰도 상당 부분 교양교육이 평균 이상은 갖출 수 있는 틀은 갖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실 필요 없이요. 첫째, 그 대학의 상황이 교양교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기준하고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편람 그거만 일단 잘 맞춰봐도 교양교육 질 평가 잘 받을 수 있고요. 교양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양교육 편성 원칙은 교기원 표준안을 따르되 여기 지금 그 대학 기관 평가 인증 편람에 나와 있는 교양교육 그 표를 보면 교양 필수 선택 뭐 돼 있고요. 학점은 전체 30 내지 40%를 채웠으면 좋겠다 돼 있으면서 뭐라 돼 있냐면 표 양식은 대학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양이 필수랑 선택에 대한 틀만 갖추고 전체 30, 40% 내에 갖추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교기원이 말하는 기준을 따라 맞추면 예지간한 답은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모범 답안을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이후에 교양교육에서 원격 교육이 이제 급속도로 많이 들어왔죠. 뭐 어느 대학을 불문하건 간에 할 수 없이 원격 교육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작년에 또 진행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닝 교과목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세요. 그래서 이러닝 교과목이 교육과정 편성에서 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 맞는지 뭐 그런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하신 질문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뭐 해외 무크라든가 또는 K무크 같은 데서 수업을 학생들이 이수를 하면서 이제 교수자가 이제 렉처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오픈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점 인정이라든가 해외 우수학자 원격 강의에 대한 교과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도 일단 현직 학장이신 도승현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광운대학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뭐 사례를 같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이 되게 구체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정말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답변을 요구하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이 질문을 받고서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K무크
과 1원인 강좌 등등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사실 K무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본부 차원에서 상당히 독려하고 또 이렇게 지원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당시로는 교수학습센터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아주 강의 능력이 훌륭하신 교수님들께 다니면서 계속 부탁하고 지원하시라 이러면서 K무크의 강의에 선정되기 위도록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저는 교수자로서는 뭐 대학 협동 강의라든지 서울 권역의 일원인 강의라든지 실제 원격 강의 100%를 운영하고 있는 교수자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기초교양교육 전담 기관장으로 과연 이러한 일원인 과목들이 우리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19, 20, 21까지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교양 기초교육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줌이라든지 다양한 원격 수업들 통해서 정말 적절히 대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당시 비대면 강좌에 대한 어떤 상당히 긴급한 지원금들을 통해서 교비금이 지나치게 많은 대학 몇 %를 제외하고는 다 혁신 지원비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원인 교과목들이 늘어나고 코로나 당시에서는 거의 100%까지 저희가 허용을 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의 선으로 유지를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고 교내에서도 그렇게 전달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원인 교과목의 질 관리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이 들어오면 사실은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서 격차가 생기는데 그거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차가 너무 생기고 또 학업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을 같이 독려하면서 가져갈 방법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일원인 교육 과목의 교과목 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이 독립성이 확보돼 있으면 사실 이거를 질관리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본부에서 몇 % 하라라고 해서 그냥 몇 %를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역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교양교육의 전담 인력이 있으시면 전공교육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때로는 뭐 저항하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과목은 안 됩니다. 우리 20% 안에서는 이 과목은 해야 됩니다.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는 또 원격 강의가 다른 강의에 비해서 또 이렇게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는 특별한 또 강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무위원회 같은 최밑단위의 어떤 교육위원회에서 그것들을 상의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원인 교과목 질관리도 이 전담기관의 독립성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밑에서부터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K묵 관련해서는요. K묵 경우에는 처음에 독려했던 때에는 정말로 K묵에 선정되려고 많은 대학들이 다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선정하게 되고 막 축하까지 받고 이랬었는데요. 그것은 초창기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수준의 단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마다 뭐 다르게 운영하시곤 계시겠지만 적어도 K묵에서 개설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 교육 과정에 특히 교양 교육 과정에 자동적으로 개설되는 것은 막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최하고 있는 그 기관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이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고요. 전반적인 취지가 이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관한 학습권과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고등교육기관 안에서 교양 기초교육을 위해서 특화되어서 만들어진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은 국민 전체의 평생교육과 관련하는 주제들이지 이것이 교양교육에서 다루어야 될 주제로는 보편성과 학술성이 다소 떨어지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은 K묵하고 이 교양교육 기초과정에서의 강의 개설하고는 별개로 놓는 것이 가장 맞으시고 부득이 어떤 학교마다의 사정에 따라서 개설을 하셔야 된다면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 학점으로 제한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학점은 어떤 분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몇 년 정도 이 교과목이 운영을 했으면 그 다음엔 폐설을 하신다든지 이런 정도의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학교 내부 안에서의 기준을 가지시고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폐회를 위해서 저희가
55분경에는 종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기관장 온라인 워크숍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취합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드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교기원에서 무료로 그 대학 측의 요청에 따라서 제공해드리는 기관장 컨설팅도 있고 일반 컨설팅이나 또는 심화 컨설팅을 요청하시고 또 받으시면서 각 대학의 그 교양 기초교육에 대한 상황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와 같은 장치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부 순서를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참여해서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신 세 분 패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대학의 기관장님들과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건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준비한 워크숍의 모든 순서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100여 분 가량의 참석자분들께서 나가시지도 않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계신데요. 기관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보경 원장님께서 폐회사로 워크숍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대학교의 김형우 학장님의 질문을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석대학교에서 전북 권역 교양교육 지역협의회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대학 간의 연계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와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는 또 요청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반갑고 축하드리고 또 기대했던 일입니다. 저희 대학 교수들은 전부 다 특정 학문 영역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학문을 두루 균형 잡히게 교육해야 하는 교양교육의 기관장으로서는 아무도 전문가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지역별로 혹은 대학의 역할별로 그래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경북과 강원 등 몇 개 권역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추가적으로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양교육이 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어떤 다양한 기초학문 영역들의 교육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특히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이런 기초학문 분야의 교수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교양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을 다 개설하기가 어려운 대학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특히 더 협력이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또 키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K무기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도 교수와 학생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학문적인 상호작용이 교수 학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 간 대학의 협력을 통해서 뭐 교과목이나 프로그램 공유 사업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기원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또 지역에서 뭐 도움이나 지원을 요청해 오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반을 접어들어서 다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바쁘신 때 이렇게 오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마련한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많은 대학들이 더욱더 협력하고 대한민국의 교양교육이 더 발전하고 내실화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 대학의 선생님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